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3차전이 열린 가운데 OKC와 미네소타의 오고 가는 전략 싸움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 패배 이후 앤서니 에드워즈는 내가 공을 잡을 때마다 여러 명의 디펜더를 마주하게 된다. 조금 더 오프볼 무브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말합니다. 경기 이후 새벽 3시까지 필름을 봤다고 알려진 앤서니 에드워즈는 인터뷰에서 얘기한 대로 2차전에서는 더 많은 오프볼 무브를 가져가면서 OKC를 공략합니다. 루디 고베어의 핀다운 스크린을 받고 지퍼 액션을 통해 공을 받는 앤서니 에드워즈에게 루 돌트가 빠르게 달려들면서 약간의 클로즈아웃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이를 놓치지 않고 림으로 돌진하는 앤서니 에드워즈가 레이업을 넣습니다. 오프볼 무브를 통해 어드밴테이지를 만든 후 득점을 하는 것이죠. 또한 OKC가 모든 수비수를 앤서니 에드워즈의 돌파를 막기 위해 페인트에 집중시키는 커버리지를 보여줬을 때 앤서니 에드워즈가 고베어에게 패스를 한 후 오프볼 액션으로 전환하고 빠르게 공을 받고 슛을 던지는 겟 액션을 통해서 득점을 하기도 합니다. 오프볼 무브에 무게를 더 싣고 있는 모습이죠. 2차전에서 보였던 미네소타의 조정 중 하나는 앤서니 에드워즈에게 더 많은 포스터 포지션을 주는 겁니다. 2차전 미네소타의 첫 포지션에서 슬라이스 액션을 통해서 앤서니 에드워즈의 포스트업을 시도하는 미네소타. 포스트업의 장점은 헬프가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알기 쉽고 이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헬프로 오는 채 톰그랜을 보고 공을 빼주는 앤서니 에드워즈. 그리고 이 공이 줄리어스 랜들의 슈팅으로 이어지지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좋은 슛 퀄리티를 포스트업을 통해서 만들었죠. 또한 이 포지션에서 제이든 맥다니엘스를 버리고 헬프를 쉽게 오는 모습을 보고 미네소타가 다음 포지션에서는 돈테 디빈첸조가 패스를 넣어줌으로써 앤서니 에드워즈의 포스트업에 OKC가 디빈첸조를 쉽게 버리고 헬프를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포스트업을 통해서 앤서니 에드워즈가 터프한 골밑 득점을 합니다. 앤서니 에드워즈가 OKC와의 2차전 전까지 플레이오프에서 포스트업을 총 5번밖에 하지 않았는데요. OKC와의 2차전에서 1쿼터에만 포스트업 포지션을 3번 가져가면서 포스트업에 대한 의도를 보여줬죠. 이 포스트업 포지션을 통해서 괜찮은 슛들을 만들었던 앤서니 에드워즈가 1쿼터 이후에는 한 번도 포스트업을 시도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시리즈가 진행되면서 앤서니 에드워즈가 포스트업 포지션을 더 가져가는 게 좋아 보이고 앤서니 에드워즈가 앞으로 포스트업에서 더 위력적인 스킬을 갖추는 게 그의 커리어에서 다음 디벨롭 단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2차전에서 미네소타는 이렇게 앤서니 에드워즈의 다른 방식의 공격과 좀 더 빠른 디시전 메이킹, 공이 사이드 투 사이드로 도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격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수비였죠. 이전 시리즈에서 덴버가 셰이와 제이덥이 활동하기 좋아하는 미드레인지, 페인트 지역을 수비 간의 갭을 좁히고 여러 명의 디펜더를 붙이는 커버리지를 통해서 셰이가 공을 포기하고 이를 OKC의 3점 슈팅이 안정적이지 못한 롤 플레이어들이 슈팅을 던지게 유도하는 것과 달리 미네소타는 셰이와 제이덥을 막을 때 수비 간의 갭을 좁히지 않고 대부분 셰이가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미네소타의 디펜더를 상대로 1대1을 하게 두었죠. 미네소타의 디펜더들이 1대1 마크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셰이에게 헬프를 최대한 적게 가고 1대1로 맞게 두는 수비 커버리지를 크리스 핀치 감독이 택했지만 정규 시즌 400포지션 이상의 아이솔레이션 포지션을 가져간 선수 중 아이솔레이션 포지션당 1.1 득점이라는 최고의 아이솔레이션 플레이어 셰이 기저스 알렉산더를 계속해서 1대1로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플레이하게 두는 게 과연 맞는 선택인가 라는 의문을 가져오게 했죠. 게다가 덴버가 노출시킨 OKC의 약점인 셰이와 제이덥이 풀업 3점이 약하고 OKC의 롤플레이어들이 3점을 효율적으로 넣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짚어봤을 때 미네소타의 커버리지는 좋은 선택이 아닌 듯 보였습니다. 또한 미네소타는 셰이를 만나는 픽업 포인트를 코트의 중앙선 부근으로 굉장히 높게 잡으면서 빠른 드리블을 가진 셰이로 하여금 가볍게 디펜더를 제치고 들어가 다시 넓은 공간으로 침투하게 허용해줬습니다. 지금 보는 포지션에서도 앤서니 에드워즈가 셰이의 픽업 포인트를 높게 잡으면서 셰이의 돌파를 허용해주고 미네소타의 선수들은 마치 셰이가 드리블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덴버의 디펜스와 비교해보자면 OKC와의 대결에서 덴버는 맨투맨 디펜스를 할 때 포지션당 1.26점을 실점하면서 OKC를 맨투맨으로 막기 어려워했습니다. 덴버의 라인업이 맨투맨 디펜스에 약한 선수들이 많아 자연스러운 수치인 것 같습니다. 덴버가 OKC와의 수비에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바로 존 디펜스인데요. 덴버는 OKC와의 경기에서 총 171회의 존 디펜스 포지션을 가져갔고 존 디펜스 포지션당 0.93점을 실점하면서 맨투맨 디펜스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미네소타의 디펜스를 보면요. 미네소타는 역시 더 좋은 디펜시브 라인업을 가진 만큼 맨투맨 디펜스에서 포지션당 1.05점을 실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존 디펜스에서는 1차전에서는 존 디펜스를 단 2포지션밖에 하지 않았는데 4점을 실점하면서 포지션당 2점을 실점하게 되었고 2차전에서는 존 디펜스를 15번 했는데 존 디펜스 포지션당 1.13점을 실점하면서 전체적으로 존 디펜스에서 맨투맨보다 더 많은 실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덴버보다 훨씬 더 운동 능력 좋은 선수가 많고 더 크고 더 수비가 좋은 선수들이 많은 미네소타가 왜 덴버보다 약 21%를 더 많이 존 디펜스에서 실점을 할까요? 존 디펜스에서도 역시 공간을 넓게 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덴버의 존 디펜스 같은 경우 수비 간의 간격, 갭을 좁히면서 셰이가 활동하기 좋아하는 미드레인지 지역에 여러 명의 수비수를 배치하는 반면 미네소타 같은 경우 디펜더들을 넓게 배치하며 공간을 크게 주고 있죠. 하이포스트로 들어간 알렉스 카루소가 넓은 공간을 바탕으로 아주 여유롭게 미드레인지 슈팅을 넣고 다시 한번 또 같은 패턴으로 같은 방식의 득점을 합니다. 이에 미네소타는 후반전에 조정을 합니다. 2-3 존 디펜스에서 하이포스트의 채톰 그랜이 볼터치를 하자 존 디펜스에서 맨투맨 디펜스로 전환이 됩니다. 아까처럼 하이포스트에서의 득점을 막기 위해서죠. 하지만 맨투맨으로 전환된 미네소타의 디펜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셰이에게 공간을 많이 주고 자유롭게 1대1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고 셰이가 풀업 슈팅으로 득점을 하죠. 또한 미네소타는 존 디펜스를 할 때도 셰이의 픽업 포인트를 굉장히 높게 잡으면서 뒤쪽에 넓은 공간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제이든 맥다니엘스가 셰이의 픽업 포인트를 높게 잡음으로써 스크린 한 번에 넓은 공간에서 셰이가 패스를 줄 수 있었고 미네소타의 수비가 클로즈아웃을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챗 홈그랜의 쉬운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도 니킬 알렉산더 워커와 돈테 디빈첸조가 존 디펜스의 픽업 포인트를 굉장히 높게 잡음으로써 뒤에 넓은 공간을 주고 있고 셰이의 쉬운 패스 한 번에 제이더비 다운힐 돌파를 하게 되고 헬프 디펜더를 한 명 붙인 상태에서 코너의 루돌트에게 와이드 오픈 3점 찬스를 주게 됩니다. 이처럼 미네소타가 셰이에게 공간을 주게끔 픽업 포인트를 높게 잡음으로써 스스로 계속해서 클로즈아웃을 나가는 상황을 만드는 모습이 2차전까지의 미네소타의 문제였습니다. 미네소타가 2차전 공격에서는 앤서니 에드워즈의 오프볼 무브, 얼리 어택 등을 통해서 실마리를 찾는 듯 하더니 수비에서는 의문스러운 커버리지로 OKC의 공격에 대응을 못했죠. 그리고 이어졌던 미네소타 홈에서의 3차전, 크리스 핀치 감독은 수비에서의 전술 조정을 하는 체스 무브를 가져갑니다. 가장 먼저 셰이를 수비에서 만나는 픽업 포인트를 3점 라인 근처로 낮추고 스크린 액션을 고 언더, 그러니까 스크리너를 넘어서 핸들러를 따라가는 방식이 아닌 핸들러에게 풀업 슈팅 공간을 주더라도 스크리너의 뒤에서 핸들러를 만나는 방식으로 커버리지를 바꿉니다. 또한 셰이가 좋아하는 미드레인지 지역으로 들어가면 수비수 간의 갭을 좁히는 갭 헬프를 하고 셰이가 슈팅을 할 때 여러 명의 디펜더를 만나도록 커버리지를 바꿨습니다. 지금 장면도 보시면요. 맥다니엘스가 셰이를 3점 라인 근처에서 픽업을 하고 스크린을 언더로 커버하고 셰이의 돌파에 미네소타가 갭 헬프를 보여주면서 셰이가 공을 밖으로 빼주게 만들고 루돌트가 3점을 던지도록 유도합니다. 농구는 흐름이 중요한 스포츠입니다. 공격은 때로는 수비를 잘해야 공격이 잘 풀립니다. 미네소타는 이렇게 갭을 좁히는 수비로 셰이에게 여러 명의 디펜더를 보여주고 셰이가 공을 포기하게 만들고 챗 홈그랜이 슛을 던지게 만든 후 빠르게 공격으로 넘어가서 OKC의 무시무시한 수비가 세팅되기 전에 빠른 공격으로 제이든 맥다니엘스가 득점을 합니다. OKC를 상대로는 스피드를 올려 디펜스가 세팅되기 전에 공격하는 얼리 오펜스가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요. 확실히 셰이에 대한 커버리지가 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차전에서는 자유롭게 들어가서 셰이가 1대1 슈팅을 던졌는데 여기서는 헬프 디펜더를 보내면서 슈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셰이는 여러 명의 디펜더를 맞이하면서 공을 포기해야 했던 포지션이 많았고 알렉스 카루소 같은 롤 플레이어들의 슈팅으로 끝나는 포지션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또한 셰이의 풀업 3점에 크게 오버리액션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경기당 4.3개의 3점 풀업 슈팅을 33%로 던지는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이기 때문에 풀업 3점을 주더라도 페인트를 지키는 커버리지를 미네소타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미네소타는 셰이를 제외한 다른 모든 OKC 선수들이 공을 드리블하고 코트를 넘어올 때 픽업 포인트를 굉장히 높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 콜리는 케이슨 월러스를 거의 풀코트 프레스를 하다시피 일찍부터 픽업하고 있고 테런스 시아논 주니어도 제일런 윌리엄스를 높은 지점부터 픽업하면서 턴오버를 유도한 뒤 속공으로 득점까지 연결시켰습니다. 이 경기에서 미네소타는 이러한 조정에 더하여 좀 더 피지컬한 수비를 통해 OKC답지 않은 턴오버를 많이 유도했습니다. 제일런 윌리엄스를 높은 지점에서 픽업하면서 고베어가 유도한 턴오버를 통해 앤서니 에드워즈의 득점, 그리고 앤서니 에드워즈의 피지컬한 스틸을 통한 속공 득점 등 OKC가 잘하는 스틸 후 득점을 오히려 미네소타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마저 미네소타의 갭을 좁히는 수비 커버리지에 이은 헬프 디펜스로 셰이답지 않은 턴오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또한 미네소타는 셰이에게 여러 가지 커버리지를 믹스하여 보여줍니다.
하프라인 근처에서 셰이에게 트랩을 걸면서 또 한 번 셰이의 턴오버를 유도하기도 하죠. 언제나 상대보다 적은 턴오버를 범하고 상대한테 많은 턴오버를 유도하는 OKC가 더 F5의 오웬 필립스가 표에 정리해 놓은 것처럼 3차전에서 플레이오프 경기 최초로 상대방보다 더 많은 턴오버를 범하면서 OKC답지 않은 경기를 하게 되었죠. 3차전에서 미네소타는 이렇게 갭을 줄이는 디펜스를 함으로써 셰이에게 계속해서 여러 명의 디펜더를 보여주고 그 후 OKC의 롤플레이어들이 슈팅을 하게 둠으로써 많은 포지션을 성공적으로 막습니다. 덴버가 보여줬던 수비 공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죠. OKC는 이런 미네소타의 수비를 공략하기 위해 1쿼터 마지막, OKC의 쿼터 마지막에 사용하는 전매 특허 플레이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액션은 이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3명의 플레이어가 런과 컷을 통해 수비를 교란시킨 뒤 궁극적으로 베이스라인에 3명을 배치시키고 아이제아 조의 고스트 스크린을 통해 3점 찬스를 만들거나 혹은 셰이의 돌파에 이은 득점을 유도하는 플레이입니다. OKC는 이 플레이를 올 시즌 자주 사용해 왔는데 3차전에서도 마크 데그널트 감독이 이 플레이 콜을 한 후 아이제아 조의 3점 찬스를 만들었지만 성공하지 않으면서 분위기가 반전에 실패했죠. 이렇게 수비에서의 조정을 통해 OKC를 막을 방법을 터득하고 있는 미네소타가 공격에서는 2차전에서 보여줬던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오프볼 무브를 더 많이 가져가려는 앤서니 에드워즈는 시카고 액션을 통해 비록 성공하진 않았지만 좋은 3점 찬스를 만들었고 플로피 액션을 통해서 오프볼 무브로 와이드 오픈 3점 찬스를 얻게 된 앤서니 에드워즈가 이 슛을 성공시키고 미네소타가 수비에서 셰이의 돌파에 여러 명의 디펜더를 보여준 뒤 하텐슈타인이 슈팅을 하게 만들고 수비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롱 리바운드를 앤서니 에드워즈가 잡은 뒤 다시 득점을 성공시키는 중요한 포지션도 있었죠. 앤서니 에드워즈가 고베어에게 패스를 한 뒤 순간적으로 오프볼 무브를 이용해 다시 공을 받고 슛을 던지는 겟 액션을 통해서도 3점을 성공시킵니다. 오프볼 무브뿐만 아니라 빠르게 OKC의 수비가 세팅되기 전에 공격을 하는 모습도 미네소타가 많이 보여줬습니다. 제이드 맥다니엘스가 페이스를 빠르게 푸시한 뒤 트레일링하는 마이크 콜리에게 와이드 오픈 3점 찬스를 만들어줍니다. 이 장면에서는 앤서니 에드워즈가 리바운드 후 역시 빠르게 코트를 넘어온 뒤 OKC의 수비가 매치업되기 전에 패스를 통해 오픈된 니킬 알렉산더 워커에게 찬스를 주고 이를 득점 후 엔드원까지 연결시킵니다. 또한 미네소타의 롤플레이어들의 슈팅도 살아났습니다. 단순히 3점 라인 밖에서 공을 돌리다가 3점 슛을 던지는 1차전과는 달리 미네소타는 계속적으로 앤서니 에드워즈가 페인트로 돌파한 뒤 공을 빼주고 이를 나즈리드가 3점으로 연결시키거나 줄리어스 랜들이 돌파 후 페인트 터치를 한 뒤 OKC 수비를 페인트로 모으고 밖으로 빼주면서 돈테 디빈첸조의 3점을 만드는 등 좋은 3점 찬스를 계속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4쿼터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던 줄리어스 랜들도 1대1 공격에서 맹활약하면서 미네소타의 승리를 확정짓는 데 큰 도움을 주었죠. 이렇게 3차전은 조정을 통해서 미네소타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에 맞춰 또다시 게임 플랜을 수정해올 것으로 보이는 OKC, 그리고 더욱 집중력 있는 플레이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OKC가 과연 4차전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네소타가 홈코트를 지키면서 시리즈를 2대2 동점으로 만들고 OKC 원정을 가게 될까요? 정말 기다려지는 4차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스위시서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